안녕하세요. 주경야독 세무사 용바오입니다. 고향은 시골이고요. 지리산 근처고,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처음에 그 직장 생활 하다가, 제가 공부에 뜻이 있어서 16살 때부터 한 4년 정도 저기 충무로 명동에서 밤에 한 7시간 정도 주간조선을 판매하면서 오전에 좀 공부를 좀 제가 했기 때문에, 그때도 한국 청소년 학생회라고 배우며 일합시다 해가지고 공부도 하면서 배움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 계속해서 사회생활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도 어 제가 쉬면서 공부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계속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직업도 좀 다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세무사 공부할 때도 직장 다니면서 잠을 좀 아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법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법학과에 또 들어가서 어, 2024년 초에 졸업을 했습니다. 법을 제대로 좀 이해하고 싶고 개념을 좀 파악하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돼서 한 3년 정도 다니면서 재산 분야에는 거의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첫 발령자가 재산세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쉬지 않고 재산 분야는 제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법학과 졸업하고 나서 어, 세무서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세무사 합격한 학생 수습 세무사님이 양도세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알려드렸는데 굉장히 개념 이해가 너무 쉽게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집 앞에 있는 PPT 학원을 좀 초등학생, 중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한번 PPT를 한 1,000장 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통합청사 그 강남에 세계세무서 있는데, 그래서 양도세를 직무교육을 제가 방과 후에 좀그 무료로 이렇게 직원들을 위해서 2024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들보다는 조금 그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거를 제가 수익 목적은 아닙니다. 그걸 뭐 구독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제 그 동영상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른 걸 더 찾아보시고 다른 세무 대리인에게 문의를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 말이 전적으로 다 옳다고 볼 수는 없고, 저도 이 지금 자료를 계속 태고하고 계속 해석 달고 설명을 달고 있는데, 내년 말 정도나 한번 조금 출판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제가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개념적으로 조금 한번 접근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물론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제가 볼 때는 그 주택 유용 종류가 한 5가지 되고, 그다음에 회색 지지대 종류가 한 5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설명해 주신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제가 하면서 기회가 되면은 이 진행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이 뭐냐 그 정의는 전부 다 한 번씩은 읽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조합원 입주권하고 분양권 부분이 그 이제 다른 그 주택하고 섞였을 때, 그러면은 그 섞였을 때에 뭐 선입선출법이냐 후입선출법이냐, 이런 선입선출법은 먼저 주택을 산 게 먼저 파는 걸 선입선출법이라고 하고, 후입선출법은 주택을 첫 번째 취득하고 두 번째 취득했는데 두 번째 거를 팔면 후입선출법이죠. 이게 비과세라는 거는 먼저 취득한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산 주택을 팔게 되면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좀 지방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래 법을 공부를 잘하려면 법 사상사라든가 법 철학을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법학과라 뭐 이게 법을 전공을 안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뭐 좀 힘들 것 같고요.
대부분 이 법학과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법철하고 법사 상사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나 종교, 뭐 민족주의, 뭐 상업 발달, 노예제도가 막 다 섞여가지고 역사 변천 과정에서 법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를 알아야만이 세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특히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나씩 하나씩 하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보면은 오늘 가지고 나오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신 분들이 많더라. 조합원 입주권은 지금 현재 법으로 시행되는 거는 도시 및 주거 정비법에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대규모 단지, 재개발, 재건축, 뭐 음마아파트라든가 주공 5단지처럼 큰 뭐 동래구, 큰 재개발지구 이런 거를 적용하는 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에요. 여기서는 뭐냐 그 권리 전환이 관리처분 인가라는 용어를 쓰고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관리처분 인가하고는 무관합니다. 사업 시 인가라는 그 용어를 권리 변환일로 적용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 요즘에 최근에 와서 많이 법률 시행 변경도 있고 권리 전환도 있고 많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뭐냐 그 거래하는 주택이 재건축 재개발됐으면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게 시행된 주택인지 이걸 갖다가 먼저 첫 파악을 해야 돼요. 저기 뭐냐 지금 시중에 판례라든가 유권에서 한 98%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련 판례나 유권 해석이지 사업 시행인가 관련 뭐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그 판례라든가 유권 해석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 관련 판례라든가 유권 해석을 적용하면 큰일 나겠죠. 그거는 뭐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뭐냐 사업시 인계 관련 네 가지가 있어요. 소규모 재건축. 이 재건축 사업은 2018년 2월 9일 날 먼저 시행이 됐고 주택수 산입되는 게 그때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세 가지 소규모 재개발하고 자율주택 그다음에 가로주택 보면은 이 세 가지는 2022년 1월 1일자로 주택수 산입되는 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네 가지하고 두 가지가 여섯 가지만 이게 현재 법 시행돼서 주택 숫자로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테이션 세 개가 있어요. 이 지역조합 입주권, 도시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합 입주권 세 개는 현재도 법이 제정되지 않았어요. 명칭만 그냥 이미테이션으로 조합 입주권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회색지대라는 용어를 제가 설명하면 이게 제일 양도소득세 분야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과거에 2011년도, 10년, 11년도에 제가 직무교육 2년 하면서 교육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교수님도 한 두 분 나오신서 교육원에서 나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강의를 제가 매년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회색지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하다. 그것도 저기 뭐냐 유튜브 채널에서도 회색지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회색지대는 뭐냐 헌법에 법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변호사님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기본권 경합이 되거나 권리 충돌이 되면 뭐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중간에 붕 떠 있는 거예요. 붕 떠 있는데 이거는 헌법이에요. 그냥 법이 적용되고 해석이 되고 시행이 되고 진행이 되고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뭐 양도소득세로 치면은 주택에도 안 들어가고 주택 숫자로 계산되는 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주택 숫자에 들어가잖아요. 주택 숫자에도 안 들어가요. 이도저도 아닌 그냥 중간에 머무르는 거를 회색지대라고 하거든요. 아마 네이버에서 회색지대 치면 정확한 뜻을 많이 설명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헌법처럼 강행 규정이다. 그러면 이는 회색지대가 100개가 있고 1000개가 있고 10,000개가 있어도 아무데도 영향을 안 미치니까. 예? 그러면은 다른 주택을 계속 사고 팔아도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를 계속 여러 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색지대. 법 시행되기 전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수십 개, 수백 개 갖고 있어도 계속 사고 팔면 비과세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 정도에 굉장히 그 주택 투기 광풍이 일어나서 뭐 굉장히 그 뭐냐 부동산으로 아니면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굉장히 부를 축적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해서 굉장히 뭐냐 어, 그 주택을 사고 파는 거를 제약을 걸어야겠다. 그래서 뭐냐 2006년 1월 1일자로 이거 회색지대에 있는 조합원 입주권을 먼저 주택 숫자에 포함시켜 버렸어요. 그들은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상태 집을 사고 팔면은 비과세가 안 되니까 굉장히 강력한 제재죠.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중과제도가 또 들어오면서 조합원 입주권이 있으면 그 눈으로 보이는 주택을 사고 팔면 그것도 중과를 해버리는 거예요. 막 굉장히 막 법이 강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그 위에도 막 굉장히 제약하는 제도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뭐냐 그 회색지대라는 개념이 근데 회색지대가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요. 회색지대가 한 5번 정도 시행되는데 그 5번이 현재도 많더라. 2006년도에 어떤 경우가 있으면 반포 아크로빌이라고 아마 양도세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셔요. 그 뭐냐 그 일반인도 다 알아요. 하도 뭐 강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뭐냐 보면은 아크로빌 추징 사례 이게 유튜브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은 그 조합원 입주권을 이때 사업 시행 인가가 이때 났어요. 그리고 관리 처분은 아마 2008년도에 났는데 여기는 관리 처분 인가란 말이 빠져 있네요. 이게 대규모 단지다 보니까 사업 시행인가 후에 이 부장이 2005년 7월에 취득하고 그 이후에 2008년 한 3년 후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났죠. 그러면은 뭐냐 저기 그 판례라든가 유권 해석이라든가 수천 건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날 사면 주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원주민 토백이로 표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장은 관리처분기 인가 전에 샀으니까 주택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세무사도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한 그 이후에 17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이분은 이렇게 취득한 날부터 그 공사기간까지 그 원주민이나 토백이가 취득하면 준공이 되면 이 권리기간 중간의 권리기간이 다 부동산으로 보유기간을 쳐줘요. 그럼 이분은 12년 동안 보유했다가 뭐 여기 5개월 뒤 15년 12년 13년 정도 보유하다 파는 걸로 해서 비과세인지 알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권리를 취득한 경우는 준공이날 딱 눈으로 보이는 유형주택 보유기간 하루예요. 하루. 하루니까 이 사람은 유형주택을 보유기간이 하루 5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한도 60%, 50%인가? 50% 하고 굉장히 장기보유공제도 안 되죠. 장기보유공제도 하려면 토지 건물이 3년 이상 보유해야 장기보유공제 되는데 80%가 되는데 이 사람은 0%예요. 0%.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50% 가산세까지 해서 세금이 어마무시하게 나왔죠. 양도세가 8억.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게 그래서 초치법이 과거에는 시행이 됐다가 이제 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으로 변했는데요. 그 주택 건설 촉진법에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란 말을 안 썼어요. 주택 건설 촉진법에서는 사업 계획 승인, 사업 계획 인가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2005년 아마 6월 1일부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2005년 5월 달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다 보니까 사업 시행 인가, 사업 계획 승인, 관리처분 인가 세 가지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법률 효과도 문구만 다르지 같은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부장은 굉장히 오해를 했죠. 세무사도 오해를 했고. 그래서 회색지대에 취득했던 거. 만약에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주택 숫자에 계산이 되니까 그것도 또 오해할 거예요. 2008년
이번에 가르쳐부 계획 인가 났으니까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 숫자로 계산되더라도 이후에 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야 입주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으로 권리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이때 법이 2006년 1월 1일 날 시행이 됐다 하더라도 관리처분이 안 나면 계속 원주민 주택이거든요. 이게 이분은 2008년 1월 1일자에 관리처분 나니까 이때까지는 자기는 원주민에 해당된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세금 폭탄 맞으면 한 30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도에만 있고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있다. 지금도 있고 어, 굉장히 5번에 걸쳐서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색지대 개념을 모르고 굉장히 양도세를 공부하시면 그냥 지뢰밭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색지대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제가 이게 한 1500장의 그 PPT를 다 알게 되면 회색지대에 대해서 개념이라든가 모든 개념은 다 알겠죠. 근데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회색지대가 있다. 그 회색지대에 내가 그 회색지대의 입주권을 분양권을 내가 취득했을 때 어떤 법률 효과가 나고 그 다음에 법 시행 이후에 회색지대에는 아니죠. 법 시행이 되면 그러면 주택 숫자에 들어오는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샀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돈 주고 거래했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치고 준공일에 어떤 영향이 미치고 법률 효과는 어떻고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특례주택하고 섞였을 때 특례주택 14가지하고 섞였을 때 이게 선입설치법인지 후입설치법인지 이걸 몰라가지고 매년 헤아릴 수 없는 세금이 추징되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 1년에 제가 보면은 뭐 한 헤아릴 수 없이 뭐 쟁송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이로 인해 세무사도 돈 벌고 뭐 변호사도 돈 벌고 있어요. 그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래요. 변호사도 모르고 회계사도 모르고 세무사도 모르고 뭐 중개사, 법무사, 일반인 말할 것 없이 아무도 몰라요. 이 회색지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깝다. 그래서 전에 그 제가 11년 전에 14년 전에 2년 동안 직무교육할 때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 그때 교육 들었던 교수님도 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저기 통합장사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그것도 세무사가 대여섯 분이 같이 앉아 계셨어요. 원래 직원 중에 세무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세무사 따가지고 도우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르쳐 주는데 세무사님도 직원들도 처음 듣고는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해달라고 그래서 또 해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일부만 배포했습니다. 그때도 이 자료를 다 배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부만 배포했기 때문에 물론 그 유튜브에서도 전체를 다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념만 조금 한 10%에서 20% 정도의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법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된다. 보면은 본법 89조 1항 3호에 보면은 가호는 154조 1항하고 연결되고 나오는 특례주택 155조 156조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비과세를 하시다 보면 한 주택만 온리 1주택만 있으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근데 다른 특례주택하고 막 섞이는 거예요. 뭐 분양권도 샀다가 조합원 입주권도 샀다가 상속도 받았다가 동거복량도 했다가 혼인도 했다가 문화주택도 했다가 거주주택 특례도 했다가 감면주택도 있다가 농어촌 주택도 뭐 물려받았다. 그러다 보면 막 주택 여러 개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오 적용을 하는데 여기에 요건이 충족이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55자나 156조 후단을 보면 특례주택의 요건이 적합하면 154조 1항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터미널 조건이에요. 154조 1항이 터미널 검토 요건이다. 네 가지의 비과세 요건이 있잖아요. 12억 이하, 1세대 요건 적합,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 조정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이런 게 요건이 맞아야 비로소 비과세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가호부터 검토하시는 분 있어요. 가호 154조 1항이 입에되면 특례주택 검토할 필요 없고 특례주택 요건을 검토하다가 입에되면 1항으로 넘어갈 수 없겠죠. 154조로 넘어갈 수 없겠죠. 그러나 대부분 저는 특례 규정부터 검토를 합니다. 특례 규정 검토하는 검증법이 한 5가지가 있는데 그런 5가지를 보면은 그 한눈에 이 비과세 되는지 안 되는지 한눈에 나와요. 그러면은 복잡한 내용을 검토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세월이 약입니다. 조금씩 공부하다 보면 본인이 스스로 깨우쳐야 돼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본인이 저는 그냥 길라잡이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에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제가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안 된다. 제가 하셔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의 공부법이 다 암기 위주로 공부하셔야죠. 몸을 뱄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탈피를 하셔야 된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제가 그 내용들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